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쉬운 암 공부. 제가 원래 참 쉬운 암 공부 그랬다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쉬운 암 공부. 대충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서 자세하게 아주 쉽게. 오늘 얼마나 쉬운지 한번 봐요. 첫 번째. 우선 오늘 이제 제목이 암치료 4가지 방법. 암 치료의 4가지 방법이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제가 쓴 건 아닌데 이게 기본이다. 이게 정석이다. 그래서 처음에 암 치료의 정석 그러려고 그러다가 집사람이 그건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암 치료 4가지 방법. 이 4가지 방법 설명드리기 전에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중학생 취급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세포는 우리 몸에 세포가 한번 생기면은 대개는 어떤 우리가 대개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 세포가 계속 그냥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포는 계속 생겨나고 계속 소멸돼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소멸되는 것이 백혈구, 림프구 이런 것들이고 보통 일주일 안쪽이죠. 4일에서 일주일. 그 다음에 장, 위, 여기 점막세포들 그 일주일밖에 안 살아요. 그리고 피부세포는 한 달밖에 안 살아요. 피부세포. 우리 피부가 보면은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한 달 만에. 근육세포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그러니까 뇌세포와 생식세포와 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이 안구세포, 눈세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빨리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포는 생겨나고 소멸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소멸되냐 하면 줄기세포가 증식해서 각각의 장기로 분화해 가지고 계속 또 증식해 나가다가 자기 수명이 되면은 소멸을 해요. 근데 암세포는 이 소멸을 안 하는 거예요. 분화도 안 하고 소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포는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분열하고 또 소멸하는 것이다. 이게 분열하는 실제 사진이에요.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해요. 나이가 들면은 처음에는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하거든요. 아이들이 키가 쭉쭉쭉 크고 근육도 조금만 운동하면 커지고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세포가 분화와 증식이 늦어지는 거예요. 자, 우선 세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늘 증식하고 분화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세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번에 우리 세포 그림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굉장히 단순하죠. 세포막도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말도 못하는데 그냥 탁 두 줄로 딱 끝. 그다음에 다른 거 이 안에 엄청 많잖아요. 끝. 그냥 핵만 탁 넣어놓고. 예, 세포 이번 강좌는 아무튼 엄청 쉬운 겁니다. 또 어렵다 그러시면 제가 진짜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설명하려면 이것도 진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딱 이겁니다. 딱. 이거는 원본이다. 이게 DNA잖아요. DNA. DNA는 원본이다. 혹시 이 화살표가 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화살표가. 안 보이네. 안 보이죠? 음, 뭐구나. 네. 예, 이게 DNA. DNA가 원본이다. 그러면 이 DNA 원본을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쭉 DNA를 두 가닥이니까 그걸 벌려요. 벌려가지고 이게 뭐죠? 이게 벌려가지고 중간에 핵산들이 하나씩 싹 붙어요. 그럼 이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짝을 맞춰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사라고 해요. 전사. 전사해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RNA. RNA. 그러니까 RNA는 다만 DNA의 순서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마치 뱀처럼 생겼어요.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데 우선 간단하게 그래서 원본이고 DNA 원본이고 RNA가 전사를 해온다. 메신저 RNA가 전사를 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핵이거든요. 핵. 핵에 구멍이 있어요. 핵구멍으로 이게 쑥 나오면은 이게 인제 RNA잖아요. DNA 이 조각, DNA 이 원판은 회수는 안 하고 여기에 핵산을 쭉 붙여 가지고 그것을 떼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여기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tRNA가 트랜스포 운반해 오는 RNA가 아미노산을 갖고 와요. 그럼 아미노산을 갖고 와 가지고 여러 개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수많은 아미노산을 갖고 오면은 그것을 이 RNA에 맞도록 이 RNA 세 개가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거든요. 이 RNA는 어떤 아미노산이 붙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번역이라고 해요. 번역. 지난번에 지난번에 인제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을 쭉쭉쭉 연결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생명물질. 그러니까 공통적인 언어로 단백질이라 그래요. 프로틴. 그러니까 단백질이란 말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은 이것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의 종류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이것의 종류가 대략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충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 100만 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포를 증식하는 증식 신호, 뭐 유전 신호, 신경 전달 물질, 무슨 효소 이런 게 전부 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번역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생명의 향기님이 이거를 왜 전사라 그러고 이걸 왜 번역이라 그러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전사냐. 이건 똑같은 핵산이에요. 똑같은 핵산이고 이거는 핵산을 가지고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원재료가 다르죠. 원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핵산과 아미노산은 뭐가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세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딱 이것이 핵심이에요. DNA 원본이 존재를 하고 이것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분열해서 복제가 되고 그래서 세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수시로 새로 바뀐다 그랬죠. 소멸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mRNA가 전사를 한다. 이 원본이 움직이는 거 아니고 이 원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전사를 한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전사를 잘못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원본 자체에서 변이가 생긴 것도 암의 원인인데 그 원인은 20%밖에 안 돼요, 사실. 이 전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사해 갖고 와 가지고 아미노산, tRNA가 아미노산을 쭉 모아 오잖아요. 그 아미노산을 수송을 한다. 뭐 수송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좋은 아미노산을 만들어야 될 텐데 아미노산과 핵산을 만드는 건 미토콘드리아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번역을 한다. 이 번역한 결과물이 단백질이다.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단백질이란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생명물질이 단백질이고 종류가 100만 가지가 넘는다. 예. 자, 원본이고 전사해서 수송하고 번역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암하고 네,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그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데,
tRNA가 아미노산을 수송해 온다고 했는데 그 아미노산은 그 우리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그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게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먹은 모든 총체적인 음식을 여기서는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음식이 여기서 아미노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음식을 먹으면 그게 전부 아세틸 코엔자임 A 아주 작은 분자로 바뀌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가 20개의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그거 얘기하는 음, 거예요. 아, 네. 예,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음,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의 큰 방향은 여기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엉뚱하게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 저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 제일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치료된다니까 그걸 믿는다면은 이제 진짜 암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세포 속에서. 암은 뭐라 그랬죠? 암은 세포라 그랬죠.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냐 정상세포냐 이 차이죠. 정상세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정상세포는 보세요. 조화와 희생 이 방식이 조화와 희생이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세포가 이게 증식하고 분열하다가 변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멸이 돼요. 왜 소멸이 되겠어요? 자기가 다른 세포를 해를 끼치게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소멸을 해요. 그걸 세포 자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개념, 같이 살겠다는 목적이 아주 뚜렷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는 하나하나가 전부 생명체예요. 하나하나가 전부 독립된 생명체인데 그냥 60조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60조 인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남에게 해를 입히겠다. 공동체 전체에 해를 입히겠다. 몸이 상하겠다 그러면 스스로 사멸을 해요. 예를 들면은 세포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장기가 간이 쭉 성장하다가 옆에 갑자기 폐하고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장을 딱 멈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같이 살아야 된다. 나는 내 영역을 지키고 내 역할을 하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 각 세포가 동일한 DNA를 다 가지고 있어요. 동등한 위치, 동등해요. 어, 유전자 등가성의 원칙이라 그러죠. 모든 세포가 동등한데 다만 간세포는 간이 되는 능력만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른 능력은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피는 피가 되는 능력만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자물쇠를 잠궈 놓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의식으로 존재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암은 그 반대예요. 암은 오로지 자기 혼자 살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로지 나는 살아남겠다. 어떤 차이냐면은 공동체,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면 스스로 소멸하는 게 정상세포고 암세포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입히든 안 입히든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살아남겠다. 그거예요. 그런 목적 의식이 다르다. 이 부분 나중에 우리가 의식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의식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해서 한번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정상세포는 유한하게 증식을 해요. 일정하게 증식하다가 때가 되면 자기는 소멸을 해요. 때가 되면은 소멸을 한다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해돼 갖고 새로운 이제 새 원료 공급하는 그런 차원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완전히 소멸해서 바깥으로 배출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점막세포나 피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면역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면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방어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방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죽어서 내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피부를 예를 들면은 피부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동일해요. 다른 세포하고 동일해요. 그 DNA의 그 내용은. 그런데 피부는 처음에 생겨나가지고 서서히 자기가 스스로 핵을 소멸시켜요. 그래갖고 나중에 죽어요. 우리가 보는 이 피부는 맨 끝에 있는 피부는 죽은 세포예요. 그것도 스스로. 그래서 완벽하게 몸을 다 덮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해요. 점막세포도 마찬가지고. 면역세포들도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요. 자기를 희생해서 전체를 보호하겠다. 이런. 그래서 정식을 할 때 유한한 정식을 하는데 암세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은 무한한 정식을 하도록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없애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세포는 정식 분화 소멸을 하는데 정식 분화 소멸을 하는데 암세포는 분화를 안 해요. 분화를. 이 무한한 정식이란 말과 분화를 안 한다는 게 같은 의미예요. 만일에 분화를 하면 무한 정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세포가. 거기다 역으로 분화를 해요. 분할을 끝까지 안 하고 그 거꾸로 분할을 해요. 그 조금 이따 보실 텐데 이게 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미분화, 역분화. 그래서 미분화하고 역분화하는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미분화, 역분화 또는 정식 분화 이거 전부 다 아까 우리가 본 음, 그 생명물질, 단백질 그것으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미분화시키는 단백질, 역분화시키는 단백질이 암세포에서 만들어진다. 못 만들어지게 해야 치료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변이세포가 발생하면 자멸을 시켜요. 정상세포는. 근데 거꾸로 암세포는 변이세포가 만들어져도 그것을 보호하는 시스템 갖춰요. 이 변이세포 그것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억제를 해줘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간단해. 간단히 요약하면 바로 이 두 줄이에요. 정상세포는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암세포는 변이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변이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암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쌓여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암 단백질을 만들어냈을 때 암 단백질이 뭐예요? 암 단백질이 오로지 생존하게 하고 무한하게 이게 증식하게 하고 미분화를 유도하고 또는 역분화를 유도하고 그다음 변이세포도 스스로 보호하고 그것이 암 단백질이에요. 그럼 암 단백질은 누가 만들어요? 암세포가 만드는 거예요. 암세포가 뭘로 만들어요? DNA를 RNA가 복사해가지고 tRNA 갖고 온 아미노산을 조합해갖고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치료는 바로 이거예요. 암단백질.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암을 얘기할 때 세포 얘기를 안 하고 암단백질 얘기를 안 하면은 그건 나머지 전부 헛소리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발암 원인을 보면은 원본 DNA가 원본이라 그랬잖아요. 이 원본이 고장 나서 암이 되는 경우는 20%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DNA 원본이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기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선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RNA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로 신비한 거예요. 설사 원본이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암 단백질을 못 만들도록 몸을 살릴 수 있도록 그걸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렛7이라든가 히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브로카 유전자 있죠. 브로카. P53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DNA가 원본이 고장났다고 해서 다는 아닌데 다만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암 단백질을 만들어냈을 때 그 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암세포의 mRNA가 전사를 하고 아미노산을 갖다가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80%예요. 그게 80%.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 그래서 DNA 원본이 망가졌다고 해도 왜 암이 안 되냐면은 복구하고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이크로 RNA, LNC RNA, long non-coding RNA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구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렇다면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복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죠. 그죠? 예. 지금 이제 가장 의학적으로 가장 발전된 치료법이라고 하면은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을 이용해 갖고 변이된 유전자를 이렇게 수순하는 거죠. 수순하는데 그것은 마이크로 RNA나 LNC RNA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는 스스로 복구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암치료법이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80%가 조절 문제거든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 어떻게 이걸 조절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 조절을 누가 하냐면은 메틸레이션, 메틸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물쇠예요, 자물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자물쇠는 메틸기고 또 유전자가 히스톤이란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 있다 그랬잖아요. 히스톤 팔량체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있다 그랬잖아요. 1.6바퀴. 그 히스톤 단백질에서 메틸기 역할을 하는 게 아세틸기예요. 그래서 메틸기, 아세틸기, 메틸레이션, 아세틸레이션 또는 디메틸레이션, 디아세틸레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그거 얘기하거든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지금 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몸에서 진짜 내 몸이 조절하는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암세포는 계속해서 암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계속해서. 그냥 한번 만들어내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암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조절이 잘 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회복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복구하고 조절하는 이 시스템이 제일 먼저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들이 없어요. 그 이상하죠? 내가 잘못 생각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그럴 리가 없죠. 네. 선생님, 네. 그 지난번에 그 코로나 백신이 mRNA였나? mRNA. mRNA. 그게 네, 그것이 암을 치료했던 어떤 기전하고 지금 요 부분하고 약간 매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어떤 기전인가요? 예, 그건 이제 마이크로 RNA는 아니고 mRNA. 그러니까 음, 코로나균 자체가 메신저 RNA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음, 어, 이거는 마이크로 RNA는 굉장히 작은 거고, 음, 이거는 200개 이하, 핵산 200개 이하고, 코로나 백신은 한 29,900 몇십 개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근데 어쨌든 RNA를 연구해서 치료에 적용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고, 특히나 mRNA 백신을 만들어 치료한 것은 인류가 처음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RNA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마이크로 RNA, LNC RNA 말씀드리지만은 RNA에 대한 연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속이 뜨끔뜨끔해요. 아니, 학자들도 잘 모르고 늘 안다고 뭐 잘난 척 하냐 이런 소리 하실까 봐서 어쨌든 책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책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진짜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핵심이에요. 왜? 몸은 스스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카이스트에서 발표했나? 어떤 교수님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 이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논문으로 나왔어요. 어쩌다가 박영호 선생님 통화하다가 박영호 선생님 흥분하셔갖고 그거 봤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몸이 스스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박영호 선생님이 쓴 책이 오래된 책이지만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막 생각하고 연구했던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받을 때 그 희열이 엄청 대단하신가 봐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쑥떡을 보내드렸다 해서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쑥떡 맛있게 먹었다고. 그런데 그때도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뀌는 단백질을 발견한 거 아냐고. 들었냐고. 얼마나 흥분이 되셨으면.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것을 연구하려면 엄청난 장비와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방향 선생님 연구소는 그런 규모는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아마 혼자 그렇게 어렵게 연구하시는데 국제적인 논문에 기재될 정도로 인정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몸이 스스로 복구하고 또 암 단백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을 잘 치료하면은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조절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 근본 치료다. 조절 시스템을 복구하는 게 근본 치료다. 이 근본 치료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풀을 뜯어서 약을 쓰니까 뭐 풀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치료는 증상, 암이라고 하는 증상, 세포가 무한히 증식하는 그 증상을 없애는 치료거든요. 그 증상 치료가 바로 암 단백질 억제하는 치료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증상. 암이 증식하는 그것은 암 단백질의 문제고, 근본적으로 완치가 되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암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복구와 조절 시스템을 음, 회복하는 것이 근본 치료다.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암이 어떤 식으로 암 단백질을 만드는가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 분화, 역분화입니다. 분화, 미분화 또는 역분화. 자,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처음에 아빠로부터의 세포 하나, 엄마로부터의 세포 하나가 만나서 그 다음에 수정세포가 되죠. 수정세포가 될 때에 세포 하나가 각자 서로 다른 세포의 핵이 탁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핵이 가까이 간다고 탁 합쳐지니까요. 지네들이 알아서 남자와 여자니까 그냥 서로 끌려서 그냥 세포막을 핵막을 탁 열어갖고 갑자기 하나가 될까요? 아니거든요. 모든 세포의 생명 현상은 누가 조절한다고요? 단백질이 조절해요. 단백질. 세포가 만든 생명물질. 나녹, 나녹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작동해줘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세포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두 개로 돼야 되잖아요. 두 개로. 두 개로 되려면은 어떻게 그게 두 개로 되겠어요? 세포가 어렵게 하나가 됐는데 두 세포가 서로 다른 두 세포가 어렵게 하나가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지 분열하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분열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무슨 단백질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윈트라고 해요. 윈트. 두 개가 되고 그럼 두 개가 또 하루 만에 네 개가 돼요. 네 개가 또 하루 만에 8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한 150개, 158개인가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엄마 자궁벽 속에 착상을 하려고 그래요. 착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에는 엄마 유전자가 있고 아빠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자궁벽을 뚫고 들어가면은 엄마 유전자가 뚫고 들어갈까요? 아빠 유전자가 뚫고 들어갈까요? 뚫고 들어갈 그 능력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엄마 유전자는 엄마의 벽이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아빠 유전자가 뚫어요. PEG10이라고 해요. PEG10. 그래서 그렇게 틀리려면은 세포가 바뀌어요. 이 바깥에 보세요. 바깥 세포가 있고 안쪽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서로 달라졌어요. 그걸 분화라고 해요. 음, 아니 똑같은 세포가 쭉 모이다가 갑자기 세포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예, PGTN이 가서 딱 이 세포를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왜 달라졌냐면 이게 뚫고 들어가야 돼. 그냥 세포는 못 뚫고 들어가요. 어떻게 뚫고 들어갔어? 이제 진짜 막 애기 세포도 아니고 싹과 같은 그런 세포가 단단한 엄마 벽속을 자궁벽 속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못 뚫고 들어가거든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세포로 분화가 된 거예요. 분화. 어떤 목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세포는 분화를 해요. 변화해요, 변해. 변하는 것을 분화라고 해요. 분화해가지고 뚫고 들어가요. 만일에 이 뚫고 들어가는 이 능력을 암세포가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만약에 PEG10이라는 유전인자가 발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뚫고 들어가겠죠? 다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PEG10이 참 중요한 거예요. 혹시 지금 여기서 발현되는 유전인자가 암세포가 발현되면 그 굉장히 악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뚫고 들어가서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냐 하면은 엄마 자궁벽 속에 있는 영양물질들 가서 터뜨려 갖고 뺏어와요. 그래 갖고 살아남아요. 왜냐하면은 혈관이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혈관, 신경, 림프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포 덩어리들만 있어요. 세포 덩어리들만 있는 상태에서 침투해가지고 조직 영양이라고 하거든요. 조직 속에 있는 영양물질을 뺏어오는 역할을 해요. 이 바깥에 있는 이것들이. 나중에 이것들이 뭐가 되냐 하면은, 태반이 돼요, 태반. 이게 이제 계속 분화하고 뭔가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가서 뚫고 들어가서 에너지를 뺏어오고 엄마의 에너지를 그대로 다 쓰면 또 그게 독이 많아요. 그것을 정화하고 그걸 공급해주고 하는 시스템을 여기서 발휘를 하는데 암세포가 그것도 발휘를 해요. 암세포가 여기서 쓰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쓰면은 굉장히 악화된, 굉장히 악성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슨 단백질을 만들어내니까 이것을 다 밝혀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악성종양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걸 배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엽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가진 암세포는 굉장히 악성이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굉장히 빨리 증식하거든요. 그리고 뭐 인정사정 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서 1mm도 안 되는 큰 작은 거지 막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때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 못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왕창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 그리고 어떤 암이에요, 그러면? 배엽에서 암이 생기면? 모든 암이 시간 지나면서 계속 역분화를 하잖아요. 음, 처음에는 흑투였다가 나중에 삼중음성이었다가 나중에는 어, 알파 피토, 라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중에 나노까지 나노까지 윈트 뭐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암세포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가 이걸 알아차리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것만 알아차리면은 약은 온 세상에 다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태아가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위에 있는 거는
양막이에요. 양막. 양수를 안에 가득 채워가지고 이 태아를 이제 감싸죠. 이 밑에 있는 것은 난황이라고 해요. 난황막, 난황 공간. 이것들은 뭐냐면 나중에 이 속으로 들어가고 소화기가 돼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이게 간에서부터 소장, 대장, 위장 전부 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쏙 들어가가지고 이게 쑥 들어가가지고 이걸 형성해요. 이게 외부예요. 외부. 이 속에 있는 이 내면은 몸의 외부예요. 외부와 똑같은 어떤 작용을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몸을 이루는 것은 이거예요. 삼배엽이라고 해요. 삼배엽. 삼배엽이 몸을 만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옆으로 잘라놓은 거잖아요. 이게 넓은 판 같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관을 형성해 가지고 여기서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될 때에 이 몸 안에 이제 성취가 되기까지 이 몸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같이 만들어지겠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믿을만 하죠. 우리가 실제 사진을 가끔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만 봐도 잘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이것도 실제 사진, 이것도 실제 사진이에요. 호주 대학교에서 이런 사진을 되게 잘 자료를 많이 공개해 놨더라고요. 이 선이 5mm거든요. 이 선이 5mm. 얼마나 작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니까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겠죠. 이 안에 장기가 다 형성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말려 들어갖고 소화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소화관이 되면서 거기 조그만 세포 하나가 분화를 해요. 분화를 해갖고 간이 돼요. 이거 간. 간이 될 때 알파 피토 프로틴이라고 그것이 발현을 해줘야 이게 간이 돼. 그런 거 축축축 늘어나요. 엄청 빨리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다른 여기까지 딱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만 성장해 하는 또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런 식으로 분화하는 거예요. 근데 암은 뭐냐? 역분화해, 거꾸로. 여기서 모든 장기가 만들어질 때 그 장기가 만들어지는 줄기세포를 발현시키는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다가 모양이 다 되고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커지면은 그만 거기서 멈춰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거꾸로 이 성체에서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꾸로 만들어져 가지고 각 장기의 줄기세포로 바뀌어요. 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 발현되는 유전인자가 뭐고 이때 발현되는 유전인자가 뭔지 이런 걸 쭉 분석해 가지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그걸 정리한 게 암의 생물학이에요. 암의 생물학. 그래서 공부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사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볼 때는 해석이 안 되고 분명히 한국말인데 거의 한국말이고 거의 3분의 1은 영어예요. 또 한글로 해석이 안 되는 전문 용어가 나왔고 그래서 공부 좋아하시는 분은 하루에 10페이지씩 본다 생각하고 800페이지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보고 나면 좀 뿌듯해질 것 같아요. 왜? 이게 암 전문의들이 제일 기본 교과서예요. 암에 대한 이런 연구를 가장 체계적으로 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것만 봐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암이라고 하는 역분화된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세포 하나에서 어떻게 사람이 됐는가, 그것을 엠브리올로지라고 하거든요. 엠브리올로지, 발생학. 그래서 발생학 책도 같이 봐야 돼요. 발생생물학.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완전히 다 이해하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옳겠니 옳겠거니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박영호 선생님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약 얘기가 안 나와요. 식물 얘기가 안 나와요. 항암제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박영호 선생님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역분화되는 종양이 암세포가 만들어서 역분화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만들어지는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암 단백질을 제어하는 물질이 전부 식물에 있다. 그래서 어떤 식물에 어떤 성분이 있다. 이걸 다 정리를 하신 게 대단한 자료거든요. 정말 세계적인 자료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은 공부하면 할수록 야 이건 정말 세계적인 자료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연구소 운영할 자금이 많이 모자라신다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동안에 해 놓으신 자료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가 끝까지 안 되거나 분화가 2단계가 주기세포 단계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원주기세포는 이거죠. 이게 원주기세포예요. 원주기세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각 장기로 되면 각 장기의 주기세포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 몸에는. 왜냐하면 세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쭉 생겨났다가 어느 일정 시간 되면 소멸되잖아요. 그럼 줄기세포에서 다시 분화되고 증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장기의 줄기세포들이 분화를 해서 완전히 성취가 돼야 되는데 암세포는 여기서 이걸로 거꾸로 분화가 된 거예요. 줄기세포로. 이 시간이 지나고 막 항암 치료하고 암을 굉장히 괴롭히면 얘네들이 태아에서 발현하는 태아는 뭐예요? 굉장히 작지만 무조건 살아남기 위한 뭐 옆에 뭐가 있고 이거 따질 게 아니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 그때부터 이제 악성종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이 잘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악성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암을 유발한다. 암세포는 가만히 있는 게 결코 아니다. 계속 변화해요.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면 그걸 우리가 분화라고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분화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무한정식도 안 해요. 최종 분화하면. 근데 거꾸로 역분화를 하거든요. 역분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역분화를 하는데 그냥 조금만 역분하고 말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더 역분화, 더 역분화, 더 역분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역분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치료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그래서 공격만 하고 튀는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몸속에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도 암세포를 공격하잖아요. 소멸시키거나 그렇죠.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 중에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려고 애쓰고 있는 일꾼들을 도와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된다면은 이제 그 세포를 분해시켜야 되는데 그 분해시키는 누가 하냐? 면역세포가 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벌써 1cm 정도 되면 10억 개 정도 보거든요. 세포수 10억 개. 그러면은 세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항암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암의 무한 증식을 억제해 주는 거죠. 억제.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본론은 아주 짧게 할게요. 본론입니다. 항암 치료 해야죠. 왜 해야 되죠? 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항암제나 방사선 등으로 암세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로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항암 치료의 수술에서 완전히 떼어내는 거 그것이 항암 치료의
표준 치료죠. 항암 표준 치료죠. 근데 이제 줄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쓰는데 세 가지 종류죠. 세포독성 항암제. 이게 너무 독성이 강해요. 아시다시피 세포를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너무 독성이 강해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당분간 쓰는 거는 괜찮겠지만 지속적으로 쓰는 것은 결국 내 모든 정상세포를 망가뜨리면은 복구 조절 시스템도 다 망가지잖아요. 결국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는 아주 일시적으로 써야 된다. 두 번째 표적 치료제는 뭐예요? 단백질.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이 이래서 어떤 신호예요. 정식 신호. 주로 이제 표적이 정식 신호. 그 정식 신호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식 신호가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억제하면 저기서 정식이고, 저거 억제하면 저기서 정식이고.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가 왜 이제 처음엔 잘 됐다고 왜 안 됐냐 하면은 보통 2~3개월 지나면 암세포는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다른 정식 신호를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게 면역 치료제죠. 면역 치료는 뭐냐면 면역 세포가 원래 암을 공격하는데 암세포가 면역 세포를 속이니까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면역 치료제예요. 암세포를 확 죽이는 게 아니고 암세포 TDL 프로그램드 데스 라이간드 1, PDL1, 면세포가 PDL1하고 CTLA4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것이 발현 못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없으면은 T세포가 가서 확 공격을 하도록 하거든요. T세포가 사령관이니까. 면역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이지 못하도록 어떤 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독성이 없겠죠, 당연히. 이게 다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약해. 암의 능력에 비해서 이 정도는 너무 약해요. 여기에 100% 의존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음. 이제 제가 의사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셨겠어요.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또 확신이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왜 암 공부를 했냐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거야. 근데 되게 대놓고 안 된다는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가서 살살 꼬셨죠. 처음에 가서 물어봤다가 대답 안 해주면 다음 한 석 달 있다 오세요. 그럼 한 달 있다 가가지고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뭐 이래가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자꾸 가서 조금 이렇게 대화가 되고 이제 나를 기억하게 하고 좀 마음이 풀리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잘 안 돼요 하는 그 얼굴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예. 왜 그러냐? 이거 갖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갖고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갖고. 예. 물론 이제 물론 이걸 쓰면서 몸이 또 스스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분들도 있겠죠. 스스로 치료하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만 의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항암제나 방사선 수술하는 문제점은 정상세포도 세포 독성을 일으키니까 이게 큰 문제고, 왜냐하면 정상세포가 건강해야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완치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암세포의 암 단백질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노력도 하고, 심지어는 암세포를 공격해서 막 다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데, 정상세포까지 다 약하게 만들면 그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은 커지고 몸은 약해지고. 그다음에 항암제 내성 전이, 이 부분은 내성은 당연히 생기는 거죠. 누구나 다 생기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이 만드는 단백질이 항암제가 가서 작용하는 단백질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A라는 단백질에 가서 억제를 시키면 암세포는 두세 달 있다가 B를 만들어내요. B를 또 억제시키면 C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럴수록
암세포들이 더 자꾸 커지죠. 그래서 암세포는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강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문제도 해결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정상세포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단백질, 제가 대충 보니까 최소한 15가지, 15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억제를 해야 암이 이게 줄어들거나 정상세포로 되는 것이지 한두 개 갖고는 안 된다. 근데 항암제는 대개 한두 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치료율이 낮은데 그 김의신 박사님 강의 중에 그런 얘기 나오죠.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처음 암이 발생한 경우는 약 항암제가 한 30% 효율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30% 그러면은 다들 와 30%나 된데 얼마나 좋아 이러신대요. 미국 환자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기 오신 환자들은 30%밖에 안 돼요. 그거 갖고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거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재발이나 전이가 된 경우는 이게 1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치료율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 재발 가능성. 그러니까 항암제는 100%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항암제만 의지하는 경우라면은 그다음에 수술을 하더라도 예, 재발 가능성이 많다.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 이제 백혈병은 최종적으로는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골수 이식을 하면은 되나요? 되나요? 우선 항암제를 써가지고 백혈구를 100%다 없애버려야 된대요. 잘 된대요. 100%다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럼 또 생기죠. 또 생기죠. 그 코미디 같아갖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골수 이식을 해야 돼요. 뭐 골수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생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환자 의사 사이에서는 그게 그런 대화가 잘 힘든가 봐요. 근데 저는 저는 좀 재밌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막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시겠다. 예,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암세포 자체 DNA 유전자 자체가 변이를 해요. DNA가. 지난번에 우리 놀라운 얘기 안 놀라셨는지 안 놀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DNA 50%가 뭐로 됐다고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박테리아. 네. 걔네들이 깨어나면은 대책이 없어요. 걔네들이 깨어나서 만일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거기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내 DNA 같은 바이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바이러스 DNA니까 그것이 같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음. 예, 그런데 항암을 하면은 암세포가 변이가 돼요. 암세포의 유전자가 변이가 돼요. 항암하고 방사선하면. 왜 그러냐면은 항암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 100억 개가 있다. 암세포가. 항암과 방사선 강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1%만 살아남았어. 99%가 죽었어. 그러면 몇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1억 개가 남아요. 1억 개는 거의 줄기세포처럼 돼요. 엄청 강력한 놈들이에요. 왜? 얘네들이 분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염색체가 원래 두 쌍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두 쌍. 이게 네 쌍이 돼요. 분열을 해야 되는데 염색체는 분열이 되는데 세포질 분열이 못 되는 거예요. 네 쌍이 돼요. 또 계속 강하게 항암하자는 8쌍이 돼요. 방해원 선생님 뭐 32쌍까지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배아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단백질까지 다 발현을 시켜요. 그래서 강한 항암은 굉장히 위험이 많다. 그래서 항암이 잘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 유방암 같은 경우 유방암이 제일 설명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표적치료제 제일 처음 만든 게 유방암 표적치료제였었어요. 유방암 세 가지로 나누죠. 호르몬 수용체 변이 유방암, 허투 변이 유방암, 삼중 음성 유방암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호르몬 수용체 유방암 경우에 만일에 이제 처음에 에스트로겐 증식 신호가 이제 증식 신호가 증폭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얘네들이 태아의 유방 그 부분 이제 세포를 만들 때에 유방 세포를 증식시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제 성체가 되어서 완전히 완성된 성체가 되기 전에 유방 세포가 증식할 때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유방이 완성이 되면 얘네들이 딱 끊겨요. 그런데 그런데 암이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호르몬 성체 암이 됐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이제 유방 세포가 완성이 되고 거기서 딱 증식이 끊겨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유방 세포로 분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분화라고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증식이 돼요. 세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유방이 안 됐어. 계속 증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암줄기 세포가 발현이 돼요. 유전적 동화라고 하는데 유전적 동화라고 하는데 유전적 동화가 되면 에스트로겐 증식이 없어도 계속 유방 세포가 증식이 돼요. 유전적 동화라고 해요. 이게 허투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거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유방암이 되는 거고, 허투는 유선세포 증식 신호예요. 유방세포가 아니고. 그래서 유선에서 증식이 돼요. 처음에는 유선에서만 증식이 되면 이게 침투를 하기 전이거든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되면은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벌써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유선세포만 증식하는 신호가 아니라 다른 신호 단백질도 같이 만들게 됐다. 그게 계속해서 증식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증식 신호 없이도 허투 증식 신호 없이도 계속 증식하고 침투하고 전이에요. 이제 이 단계를 항상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어떤 단계인가. 그러면 둘 다 삼중 음성으로 가요. 둘 다. 그 삼중 음성은 뭐냐 하면은 에스트로겐이나 허투 증식 신호가 없어도 그게 유방세포든 무슨 세포든 간에 계속 증식시키는 거거든요. 암기질 세포를 증식시키고 계속해서. 유방암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니까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폐암 같은 경우도 대개는 폐암 상피세포 성장인자 또는 FGF 이런 일반적인 증식 신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화가 안 되고 계속 증식하다가 항암하고 강하게 하면은 얘네들이 미분화를 계속 해갖고 일단은 NF-kappa B, 스테이스3, 얍 이런 것들을 분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히쇼 프로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건 기본이에요. 모든 암세포에서 기본인데 거기에 TNF 알파 같은 걸 만들어요. 원래 TNF 알파는 간에서만 만들어지는 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막 증식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게 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증식을 시켜요. 또 라스 변이가 생겨요. 라스라는 유전자. 그래갖고 막 변이가 생기고 ALK라든가 픽스리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것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약을 써야 돼요. 근데 항암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 모든 암 유전자 변이에 다 맞는 표적 치료제가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몇 개 안 돼. 지난번에 우리 한번 대충 살펴봤잖아요. 물론 계속 만들고는 있지만, 계속 연구해서 만들고는 있지만은 항암제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암세포를 보호하는 그 단백질부터 막아야 되잖아요. NF-kappa B, 스테이스3, 약 이거 기본이고, 그다음 ODC 암세포 그 암주기세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복제되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ODC였죠. ODC, 오렌틴 디카복실라이즈.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암제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오디시 억제제가 있긴 있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못 써요. 왜 식물에서 찾느냐. 식물은 암이 잘 걸릴 환경이에요. 하루 종일 햇빛 받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엄청 침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약들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은 특히 라스, 췌장암 이런 것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내 암이 어느 정도로 역분화돼 가지고 어떤 단백질을 발현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참 답답한 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거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그걸 잘 안 해요. 근데 다행히 그 생명향기님이 여러 군데 알아보신 결과 혈액으로 그 다 찾아내는 회사가 있다고 그러죠. 이번에 가보신다 그랬죠. 제가 기대가 큽니다. 네. 미국에서 몇 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 200만 원 든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200만 원 정도 든다면서요. 그게 사실 100%는 아니에요. 혈액으로 검사하는데. 왜냐하면 암세포에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암 단백질이 혈액으로 다 흘러 들어왔을 때 그걸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현미경으로 암세포 찾아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작아요. 단백질이 굉장히 작은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추출해가지고 밝혀낸다는 게 쉬운 기술은 아닌데 이미 기술적으로는 컴퓨터로 기술적으로는 그걸 찾아내는 기술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갖고 내 몸에 있는 변이된 걸 전부 다 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암 치료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암을 치료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항암제는 한두 가지 유전인자, 한두 가지 암 단백질을 다만 억제할 뿐이다. 다 죽이지 못한다. 평생 먹어도 다 죽이는 건 절대 아니다. 다 죽일 수가 없어요. 약이 들어가고 안에 있는 암세포를 다 죽이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줄기세포를 억제하는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다. 아무리 암세포 다 죽여도 암줄기세포가 남아있는 한은 그거는 암이 남아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암줄기세포를 억제하는 다른 치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항암할 때. 항암제 중엔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항암제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암을 완치하는 건 내 몸 안에 의사다. 내 몸 안에 있는免疫 회복 시스템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항암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항암, 과도한 방사선은 내 몸 정상세포를 해칠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오히려 강화, 보호하고 영양 공급해야 돼요. 이것도 참 새로운 지식이죠. 그죠? 아니, 항암을 강하게 하면은 암세포가 당연히 피해를 크게 입을 줄 알았는데 세포라는 걸 희한하게도 항암을 강하게 하면 오히려 면역세포가 암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해요. 오히려. 호중구, 또 대식세포, B세포 이런 것들이 변이를 해가지고 암세포를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하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암줄기세포 발현을 또 암을 보호하는 단백질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항암하거나 방사선 할 때는 반드시 면역세포와 정상세포가 많이 상하지 않도록, 안 상할 수는 없겠죠. 많이 상하지 않도록 어떤 후속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같이 공부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암세포는 계속해서 스스로 변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가정해야 돼요. 새로운 단백질 계속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암세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추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지금 사실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지만은 관련된 연구 자료가 많다. 어디에? 천연복합, 복합천연물에 많다. 예.
그래서 항암을 할 때는 반드시 복합천연물하고 같이 해야만 된다. 이 생각이고. 아이고, 시간이 빨리 끝낼게요. 복합천연물 아시죠? 항암제가 억제하지 못하는 단백질이 너무 많다. 세포 독성은 세포 독성대로 문제가 있고, 표적항은 표적항대로 문제가 있고, 면역항은 면역항대로 문제가 있다. 이게 다 되는 거 아니다. 별거. 어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암세포를 일시적으로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약 몇 개 안 되잖아요. 복합천연물은 약이 무지하게 많아요. 약이. 리스베라트롤 이거 희족 프로틴 억제하는 거죠. 제네스틴, 콜스틴 이거 이제 핵으로 이제 약성을 인도하기도 하고 루테올인, 커큐민, 캡사이신, 호노큐올, 에모딘은 엄청 역할을 많이 하죠. 안트라키논, 털피노이드, 바이칼린, 파이토에스트로겐 이거 이제 그 여성 호르몬 억제제죠. 일리마퀴논 들어보셨어요? 일리마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드는 레티놀, 사포닌 다 필요한.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것만 적은 거예요. 이 칸이 좁아서 대충 기억나는 것만. 이거보다 엄청 많아요. 그 엄청 많은데 그것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 조사한 게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우리는 뭐 사실 뭐 지금 내 몸만 치료하면 되지 뭐 우스로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은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민이나 미얀마 이쪽 가보니까 그건 진짜 야생 약초가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이 복합천연물에는 답이 있다. 이걸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공부하기로 해요. 이 그러니까 복합천연물은 왜 약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 식물이 항암제를 만드는 이유 아주 명백합니다. 첫째, 한번 상상해봐요. 식물도 암에 걸린다. 식물이 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건축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어떤 지붕재를 해도 햇빛이 버티는 건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어떤 강한 물질도 햇빛에 영원히 버티는 건 없어요. 아무리 강한 거라도. 다 이게 막 들뜨고 다 파괴가 돼요. 하물며 그 강력한 햇빛을 1년 내내 받고도 암에 안 걸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에 햇빛 가운데 햇빛에 탁 서가지고 하루 견디려나? 하루 견디려나? 1년 내내 그 강한 햇빛을 받고도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 식물이 스스로 암에 안 걸리는 약을 만들어내요. 그거를 앞으로 차차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식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곤충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왜? 식물은 못 움직이니까. 그때마다 자기 스스로 얘네들이 들어와서 전부 결국은 암을 만들잖아요.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같은 건 세포 속으로 직접 세포 핵 속으로 들어가고 DNA를 조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식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엄청 항암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거. 그 다음에 다중표적 항암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곤충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막아내잖아요, 식물이. 막아내면은 바이러스는 새로운 공격을 해요. 그것도 막아내. 그래서 식물에는 한 가지 성분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성분만 써갖고 암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식물 속에는 자기가 스스로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의 약을 동시에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항암제, 복합천연물을 쓸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성분을 같이 먹어야 돼요. 하나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도 그거 하나만 쓰면 독이거든요. 그걸 농축시키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독이에요. 근데 레스베라트롤 뭐 사과나 포도나 이런 거 먹을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먹을 때에 다른 거하고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식물 안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여러 가지가 있냐면은 진화적 군비 경쟁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고 계속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도 필요한데 2차 공격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거나 이것도 필요하네.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항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아주 식물이 잘 만들어 놨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약으로 쓰는 건 그 농축에 쓰는 거거든요. 뭐든지 농축하면 독이 돼요. 그래서 아주 강한 항암제는 병원에서는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식물에서 농축한 것들은 한약처럼 그렇게 달여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강력하지 않다고 해서 뭐 몇 년 걸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항암제는 보통 딱 먹으면 한 달 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초기에. 근데 복합천연물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속적으로. 그 이제 도수의 문제다. 정량 복용 정량의 문제다.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면역세포는 암을 밤낮 없이 공격한다. 밤낮 없이. 공짜로. 그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항암 치료에서 제일 좋은 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예요. 근데 암은 근데 왜 안 낫느냐? 암세포는 면역세포를 속여요. 그 속이는 시스템, T세포를 특히 속여요. 그래서 T세포를 깨우는 어, T세포를 깨우는 어떤 복합천물이 꼭 필요해요. T세포를 깨우는. 예. 그 다음에 그게 마지막 뭐예요? T세포를 깨우는 거요. 어, 많죠. T세포를 깨우는 거. 이제 뭐 우리 20번에 나눠서 공부할 거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박효 선생님도 공개적으로 레시피를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이게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복합 처방이거든요. 어디 뭐가 좋대, 이거 먹으면 좋대,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걸린 분들이 암이 드는 경우 많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오미자가 최고예요. 오미자처럼 효과가 좋은 게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오미자만 뭐 갖고 드릴까 그게? 그런 식이죠. 자, 첫 번째,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뭐 한국에서 뭐 먹지 못해서 암 걸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잘 먹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항암하면은 뭐 잘 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세포, 면역세포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데 가장 에너지가 많은 게 동물세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잖아요. 고기. 근데 고기만 먹으면은 반드시 메틸기가 부족해져요. 다른 또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되 반드시 고기보다 몇 배 되는 야채를 같이 먹어줘야 돼요. 고기도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동물 고기를 싫어하신다면 반드시 물고기,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그런 거.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도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식물성 지방이 양리상으로는 제일 좋죠. 제일 좋긴 하지만은 영양이 총량으로 봤을 때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암할 때는 잘 먹어야 된다. 입맛이 아무리 없어도 잘 먹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요. 그 다음에 반찬은 전부 항암 음식으로. 반찬 항암 음식 제일 좋은 게 뭐죠? 첫 번째, 마늘, 양파, 또 야채, 또 토마토, 또 콩,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질한 식으로 우리가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음식 재료를 항암 음식으로 그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내 몸 안에 있는 의사가 힘을 내서 나를 치료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은 이제 순환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혈액순환도 그렇고 에너지 순환도 그런데 순환을 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근육세포가 줄어들면은
근육세포로 가는 성장인자가 암세포로 가요. 다시 말해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은 암세포를 키우는 그 단백질이 그 성장의 신호가 근육으로 가요. 젖산 발효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젖산 발효대사가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근육에서 일어나요. 그럼 거기서 젖살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잠잘 때 간에 가서 이렇게 에너지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근육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순환이 안 되면 고통스럽다. 순환을 잘 시켜야 돼요. 냉온욕, 신부온열. 신부온열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제가 왜 신부온열기를 그렇게 기를 쓰고 만들었냐면은 암세포가 있는 깊이까지 온열을 전달할 수 있는 기계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걸 개발해 왔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몸속 깊이 넣을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신부온열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만 몸속 내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은 그게 만들어진 지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온코썸이요. 그 다음에 정신적, 화학적, 물리적 스트레스가 암세포를 돕는다. 근데 화학적, 물리적 스트레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항암을 하니까. 이게 최대한 항암의 부작용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는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진짜로 암세포를 도와요. 면역을 확 떨어뜨려요. 그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중에 공부하기로 해요. 물광공기도 중요하다. 자, 네 가지 암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온열은 뭐예요, 선생님? 네? 신부 온열은 뭐예요? 아, 저기,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부온열기라고 해요. 아, 그 다음에, 그거를 신부 온열이라 하는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많은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고, 요즘 이상해요. 하루에 한 번씩 새로운 그 뉴스들이 나와요. 암 치료에 대해서. 진짜 바이오 시대인가 봐요. 그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많이 발달한 게 크리스퍼 카스9이죠. 유전자 갑이. 크리스퍼 카스9으로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현재는 혈액암만 치료가 되고 있죠. 그 카티. 근데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은 사실은 아직 발달이 안 돼서 그렇지 더 발달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암에 다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유전자를 고치는 거니까. 내 몸에서 스스로 유전자를 고치면 제일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또 많이 이제 암이 커졌을 때는 유전자를 고쳐서 병을 치료하는 방식이니까 다양하게 기술이 나올 것이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이쪽 얘기도 벌써 한 2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최종 치료의 끝판왕이에요. 그죠? 몸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잘 도와서 내 몸 안에서 스스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싹 바꿔버리면은 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그래도 속도가 느린 게 마이크로 RNA 항암제예요. 근데 마이크로 RNA 항암제에 대한 그 연구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김빈내리 교수님. 예,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때까지 내가 내 몸만 망가뜨리지 않으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9시 반이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끝나서. 선생님 강의하시고 항상 죄송하다 그러면 저희가 뭐가 되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간단하게 아무튼 최대한 잘라서 쉽게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최영실 선생님 계셨네. 얼굴이 한번. 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쉬세요. 네. 다들 잘 쉬세요. 네, 편한 밤 되세요. 네.